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귀곡자입니다. 저자는 공원국, 박찬철, 출판사는 시공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국,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중국 지역학을 공부했으며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이 박찬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출판기획사 컬처맵을 운영하며 중국 관련 콘텐츠를 개발 번역한다. 이 책은 당태종 이세민 그리고 외교마법사 키신저가 곁에 두고 읽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지혜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곡자는 다음에 어떤 수를 제공할까? 바로 비겸이다. 비란 띄운다, 즉 칭찬한다는 뜻이다. 겸은 무슨 뜻인가? 겸은 쇠사슬로 묶는다. 혹은 집게 따위로 꽉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잡는다는 뜻이다. 결국 비겸을 띄워서 꽉 잡는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무척 강렬하다. 그래서 이 장은 예로부터 유학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의 입에 맞는 말을 하고 축해 세워서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뜻이 아닌가. 이 비겸수를 맹렬하게 비난한 사람이 유가의 대부 맹자이다. 맹자는 대장부다운 처신을 하지 않고 말의 위력을 믿는 종행가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대장부가 어떻게 남의 입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인가? 대장부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것인가? 이건 간신배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맞다. 이런 말은 간신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귀곡자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간신배가 될 수는 없다. 고전을 읽을 때는 그 전체를 항상 염두에 둬야지 작은 부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처럼 비겸을 쓸 수도 있다. 비겸은 상대를 앞에 두고 설득이나 협상을 벌이는 첫 번째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비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 상대를 장악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수의 풍모인가. 상대를 높인다는 의미는 내가 비루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상대를 겸손하게 대해서 마음을 얻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면 상대의 지식을 인정하여 그 경계심을 없애고 내가 부유하면 상대가 더 부유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해서 계층의 거리감을 없앤다는 의미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위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으나 정직하게 살면서 상대의 깨끗함을 존중해 그가 나를 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즉 상대를 띄운다는 말의 현대적인 의미다. 중요한 점은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이다. 어떤 방면에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높여서 긍지를 심어주고 어떤 방면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그 점을 인정해서 마음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띄운다는 것이다. 띄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미 높이 올라갔다면 장악당한 것이다. 높이 올라가면 안정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상대를 높이기 전에 그의 진심을 파악한다. 귀곡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의 비겸을 쓸 때는 천하의 건세와 능력을 파악한 뒤 천시의 흥망과 성세, 땅의 넓음과 좁음,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 인민과 재화의 다소, 제후들 간의 친함과 소원함, 애정과 증오. 군주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함께 꿰뚫어야 한다. 군주의 뜻을 잘 살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파악한 뒤 그가 중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유세하는데 비겸의 말을 써서 그 좋아하는 바를 낚아챈 뒤 꼼짝 못하게 그를 잡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권자의 마음인데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 비겸수를 쓴 사람도 있다. 바로 한나라 때 흉노 원정으로 이름을 떨친 대장군 위청이다. 위청에 의해서 비겸을 쓸 때 객관적인 상황과 군주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위청은 그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왕의 외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다. 사기를 보면 소건이란 사람이 위청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대장군은 지극히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에 어진 사대부들 중 대장군을 칭찬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당연히 옛사람들이 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살펴서 그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자 위청이 안색을 바꾸며 이렇게 대답한다. 위기 후와 무한 후가 빈객들을 후하게 대했기 때문에 천자가 항상 이를 갈았소. 그들처럼 사대부를 친하게 대하고 현명한 사람을 부르고 못난 자들을 내치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요. 신하는 그저 법을 받들어 직무를 잘 이행하면 그만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대부들을 부르겠소? 무제시대에 군공이 있는 사람치고 무사히 일생을 마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무제는 이렇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했다. 그러니 위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제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높여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위청이 무제에게 아부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청의 말을 잘 살펴보면 무제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방어적으로 비겸을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과연 위청은 무제의 의심을 받지 않았다. 무제와 같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일할 때는 방어적으로 비겸수를 써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귀국자는 일단 결정권자의 마음을 안 다음에 비로소 비겸을 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상대에게 필요한 칭찬을 한다. 기곡자에 의하면 비겸의 목적도 세력을 형성하여 이를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그러자면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기곡자는 그 능력을 살펴보아 이를 바로잡을 능력이 있으면 쓴다라고 말한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어떻게 잡는가? 기곡자는 낚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을 써서 띄운 뒤에 묶는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비겸이다. 구겸지사가 쉽게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물건으로 유혹한다든지 세력으로 위협하든지 약점을 잡는 등의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국시대의 군주나 책사들이 사람을 얻거나 상대방을 공략할 때 종종 쓰던 방법이다. 비겸의 핵심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설득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기곡자는 설득을 하려면 상대를 높여주라고 한다. 상대를 높이면 상대는 은연중에 안정을 잃고 마음이 동요한다. 마음이 동요하면 상대는 자신의 본심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때 장악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높이기와 높인 후에 장악하기라는 두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곡자는 말한다. 일단 상대를 칭찬하는 말로 띄어서 환영하고 따르다가 기회를 봐서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뜻으로서 친하게 된다. 남에게 쓸 때는 내가 칭찬하는 빈말을 던지면 상대는 본심을 드러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말을 한다. 이를 놓치지 말고 상대의 말을 자세히 탐구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다. 말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논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루는 공자가 정물을 보고 돌아오니 마국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그때 공자가 사람이 다쳤느냐고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이 말보다 귀하므로 사람이 다쳤는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왜 불이 났는지, 말은 얼마나 상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품을 잃었다고 하면 얼마를 잃었는지부터 묻고 사람이 상했는지를 묻지 않는 것이 요즘 세태가 아닌가. 공자의 사람이 다쳤냐라고 묻는 말은 비겸의 최고 수준을 말해준다. 공자는 마국간지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대가 말 따위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주면 어떻게든 돕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남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비겸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 공자의 비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최상급의 비겸이며 자연스러운 비겸으로 인의라는 대의와 맞닿아 있다. 물론 일상에서는 이런 비겸 외에 더 많은 비겸이 있다. 요지는 비겸을 그렇게 펌회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겸수를 사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비겸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유세해야 한다고 귀곡자는 강조한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면 그 스스로 나를 찾을 것이다. 말의 힘으로 상황을 주도하라. 드디어 귀곡자의 핵심이 등장한다. 바로 상대를 꺾지 말고 넘어서라는 것이다. 앞에서 상대의 실력과 본심을 파악했다면 이제 상대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말의 변화란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이것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귀곡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도권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하는 선택이다. 거짓말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자.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상황에 몰렸을 때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황은 더 악화된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심기가 흔들려 논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 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상황을 먼저 파악하여 핵심을 찌르는 말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말의 힘으로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말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요즘은 프레젠테이션이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본 적이 있는가? 솔직히 재미있는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없다. 발표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다.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히려 당연하다.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상대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말은 의도한 목적지에 최소한 80%까지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기곡자가 강조한 말의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거꾸로 해서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을 할 때는 일단 상대방을 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말하는 나 못지않게 바쁘다. 일단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한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준다면 상대방은 피로를 잊는다. 그때 더 많은 말을 해도 늦지 않다. 기곡자는 말의 힘을 믿으라고 말한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말의 힘을 믿어야 한다. 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 장은 설득의 모든 요소를 세밀하게 설파하고 있다. 문구 하나하나가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문장들이다. 정밀하게 취사해서 읽어보자. 말의 힘을 믿어라. 기곡자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그 힘이란 바로 말의 변화라고 말한다. 세해라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인데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그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말을 꾸미는 것은 말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늘려서 말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최소한 거침없이 말에 능해야 한다. 아첨하는 말도 그 화려함을 이용해서 진실한 말로 둔갑하고 별 내용이 없는 말도 잡다한 지식을 더해 지혜로운 것으로 변하고 평범한 말도 결단의 순간을 잃지 않으면 용기 있는 말이 된다. 대체로 이런 것이 말의 변화가 이루어내는 일들이다. 거침없이 말에 능해야 한다고 해서 굳이 아첨하고 잡다한 지식으로 본심을 숨기는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말을 골라낼 능력이 있으면 된다. 말을 할 때 결단을 보여주는 것과 말을 통해 스스로를 보완한다는 것, 이것 또한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다. 기곡자는 결단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결정이 있은 후에 의심하지 않는 것을 결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의 힘이 생긴다. 결정이 오락가락하면 말이 힘을 잃는다. 그리고 결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서 보충할 것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말이 정밀해져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상대가 먼저 무너진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달려들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결점을 보완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말을 잘하고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대제자인 증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증자의 어머니에게 달려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 어머니는 증자의 살안됨을 알기에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 말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달려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어머니도 놀라 뛰쳐나갔다고 한다. 말은 변화를 하고 그 속에 본의 아닌 거짓이나 오해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귀한 물건임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다. 말을 제대로 쓰고 말이 진실로 힘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곡자는 입과 귀와 눈을 유기적으로 쓰라고 말한다. 말은 변화가 있어서 아첨하는 말도 충언으로 둔갑한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의 또 다른 문인 귀와 눈을 잘 활용해야 한다. 귀곡자는 귀와 눈으로 숨겨진 것을 찾아낸다고 한다. 입은 말이 드나드는 문인이 본심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 귀와 눈은 마음을 보조하는 것들이어서 말로 살피지 못하는 틈을 살피고 간사한 것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과 귀, 눈이 조화롭게 응해야 방도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말 자체와 함께 눈과 귀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말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한 사람이 말을 왜곡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말을 왜곡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귀곡자는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일 수가 있으니 삿된 마음으로 바른 것도 왜곡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라고 경계한다. 따라서 귀를 열어 상대의 말을 정밀하게 듣고 눈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내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말은 상대의 귀와 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말 자체가 상대의 흥미를 끄는 것은 상대의 입, 즉 구미를 맞추는 것이고 논리가 빈틈이 없는 것은 상대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상대의 눈을 맞추는 것이다. 눈이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대. 그 빛깔이 맑은 사람은 대체로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거나 자신감을 잃으면 눈이 흔들린다. 말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면 눈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를 꺾지 말고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 이제 귀곡자는 더 구체적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을 하는 요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 요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말로 남을 꺾지 말라는 것이다. 설득의 핵심 요결이다. 절대로 말로 남을 꺾으려 하지 마라. 물론 남을 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귀중한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말을 통해 상대가 우리의 목표를 납득하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일을 할 때는 꼭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쓰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의 장점을 이용하며 자신의 못난 부분을 쓰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이용한다. 그러니 자신이 피곤할 필요가 없다. 귀곡자는 나의 단점을 쓰지 말고 상대의 장점을 쓰라고 한다. 소는 밭을 갈고 사람은 소에게 방향을 잡아준다. 쟁기를 끄는데 사람이 소보다 나을 수 있을까? 사람이 쟁기를 끌면 힘이 금방 소진된다. 그러나 소의 힘을 이용하고 방향만 잡아주면 힘이 들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는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힘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귀곡자는 상대방을 꺾지 말고 그 힘, 혹은 그 욕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바로 상대의 논리를 이용해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다. 귀곡자의 말인즉 말로 상대를 꺾지 말고 상대의 의도와 나의 의도의 공통점을 찾아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자.
달변가들은 그저 말로 이기려는데 사람들을 지레 겁먹게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니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나의 강점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하니 상대는 방어막을 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방어 본능이 있다. 그것을 자극해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현대어로 다시 풀이하면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상대방은 지식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식의 다소를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렇다면 나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박학함으로 그의 욕구를 채워주면 된다. 그러면 그는 마음을 연다. 이런 것을 유가에서는 중용, 도가에서는 도라고 하는데 요지는 극단으로 달리지 않는 것이다. 목매한 자에게 명쾌한 판단을 제시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귀국자는 사람은 지식의 박약, 북이나 인격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눈높이 혹은 기대 수준에 근거해서 말하라고 한다. 박식한 사람들은 더 풍부한 근거에 지지를 받아야 결정을 한다. 그러나 우둔한 사람은 명쾌하고 단순한 근거를 제시해야 행동을 개시한다. 대체로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뭔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혜이다. 진앙의 송나라 시인 엽몽득의 이야기가 나온다. 엽몽득이 무창에 있을 때 큰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유리결식을 하는데 그 모양이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르려고 해도 친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아이를 다시 찾을까봐 감히 자식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관에서도 뒤늦게 부모가 나타나 친권을 요구할까봐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굶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사람 목숨의 관점에서 보면 백성이나 관이나 목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외지에서 온 엽몽득이 지혜를 발휘했다. 그는 예전의 법례를 뒤져서 재해로 버려진 아이를 키우면 친부모가 아이를 되찾아갈 수 없다는 조항을 찾아냈다. 그리고 방을 붙인다. 옛 법에 의거해서 홍수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키우면 친권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방을 붙이니 아이 없는 부모들이 다투어 아이들을 거두어서 무려 3,8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새 부모를 찾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목매한 사회를 한 번에 깨우는 말로 수천의 고아를 살린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관리나 근거를 찾지 못해서 생목숨을 방기하는 백성이나 똑같이 어리석다. 그런데 엽몽득이 명확한 근거를 내놓자 수천의 고아가 어버이를 만났다. 목매한 자에게는 명쾌한 판단을 제시해야 된다는 기곡자의 말을 엽몽득은 실천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장강의 물보다 더 유장한 공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말이란 때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말을 삼가하라. 다음으로 귀곡자가 말하는 것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귀곡자는 병든 말, 원망하는 말, 걱정에 떠는 말, 분노하는 말,
기쁨에 들뜬 말을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정통한 후에 쓰라고 한다. 앞장에서 우리는 감정이 들떠 있을 때 본뜻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래서 상대가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자신은 안정을 유지해야 상대의 본뜻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했다. 자신의 심기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병든 말이란 허약하고 확신이 전혀 없는 말을 말한다. 주장이 나약한 말을 하면 군중의 마음이 흐트러진다. 마른 마음의 문인이 심기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은연중에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드러낸다. 원망하는 말은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그저 감정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분노하는 말도 마찬가지다. 걱정에 떠는 말은 생각이 갇힌 사람들의 말이다. 생각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도는 상황이다. 기쁨에 들떠 있는 것은 마음속의 열정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을 하는 도중 혹시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자.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이는 전형적으로 병든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뜻인지,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철수를 해야 된다는 뜻인지 도대체 명확하지가 않다. 한 씨는 여러 차례 자신의 기계를 억누르지 못하고 유방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때 유방과 한신이 술을 마시다가 유방이 경이 보기에는 나는 몇 명의 군대를 거느릴 것 같소 이렇게 묻자 한신은 배하는 10만은 좋게 거느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 그럼 경은 얼마나 거느릴 것 같소? 이렇게 묻자 한신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유명한 다다익선은 여기서 유래한 말이다. 이에 유방은 그러면 경은 왜 짐에게 사로잡혔는가? 라고 묻자 한신은 패하는 군사를 쓰는 데는 신보다는 못하지만 장수를 쓰는 일은 신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 또한 유방에 대한 칭찬 같지만 사실 유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방이 한신을 곱게 볼 리가 없다. 한신은 항우를 꺾었다. 하지만 적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꺾고 자신을 지나치게 뽐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신은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결국 유방에게 의심의 씨를 준 것이다. 이렇게 기쁨에 들떠서 하는 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활용할 수가 있다. 상대를 알아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기곡자는 왜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조사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쓰거나 협력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는 기곡자 전장에 걸쳐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이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의 진심을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경우는 나와 동료 혹은 상대방이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일단 내가 프로젝트의 주관자이며 사람을 쓰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기곡자의 핵심은 상대를 알면 어떤 상대라도 다 쓸 수 있지만 모르고 잘못 쓰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품격이 높은 인간이라면 그가 가진 것을 쓰게 하라.
기백이 있는 자라면 그 기백을 꺾지 말고 어려운 일을 시켜라. 비범하고 센스 있는 자라면 트릭을 쓰기보다는 높은 목표를 주어 공을 세우게 하라.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인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걸림돌이 되는 인간도 있을 수가 있다. 기곡자는 어리석은 이는 속일 수 있고, 유약한 자는 겁줄 수 있고, 탐욕이 있는 자는 쉽게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 기곡자에 따르면 이런 상대는 오히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고마운 상대인 것이다. 귀국자는 이렇게 말한다. 대개 어진 사람은 재물을 가볍게 여김으로 이익으로 유혹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일을 할 비용을 쓰게 할 수는 있다. 용감한 자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우한으로 겁을 줄 수는 없지만 위험한 곳을 지키게 할 수가 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술수와 이치에 밝으니 속일 수는 없지만 도리를 내세워 공을 세우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쉽게 속일 수 있고 모자라고 유약한 이들은 쉽게 겁줄 수 있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쉽게 유혹할 수가 있다. 각각의 방법은 일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요약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귀곡자입니다. 저자는 공원국 박찬철, 출판사는 시공사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공원국,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중국 지역학을 공부했으며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은이 박찬철,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출판기획사 컬처맵을 운영하며 중국 관련 콘텐츠를 개발 번역한다. 이 책은 당태종 이세민 그리고 외교마법사 키신저가 곁에 두고 읽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적용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지혜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곡자는 다음에 어떤 수를 제공할까? 바로 비겸이다. 비란 띄운다, 즉 칭찬한다는 뜻이다. 겸은 무슨 뜻인가? 겸은 쇠사슬로 묶는다. 혹은 집게 따위로 꽉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한마디로 꼼짝 못하게 잡는다는 뜻이다. 결국 비겸을 띄워서 꽉 잡는다는 뜻인데 그 의미가 무척 강렬하다. 그래서 이 장은 예로부터 유학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말을 조금만 바꾸면 상대의 입에 맞는 말을 하고 축해 세워서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뜻이 아닌가. 이 비겸수를 맹렬하게 비난한 사람이 유가의 대부 맹자이다. 맹자는 대장부다운 처신을 하지 않고 말의 위력을 믿는 종행가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대장부가 어떻게 남의 입에 맞는 말을 한다는 것인가? 대장부가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칭찬을 한다는 것인가? 이건 간신배들이 하는 짓이 아닌가? 맞다. 이런 말은 간신배들이나 하는 짓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귀곡자의 말을 실천하기 위해 간신배가 될 수는 없다. 고전을 읽을 때는 그 전체를 항상 염두에 둬야지 작은 부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맹자가 말하는 대장부처럼
비겸을 쓸 수도 있다. 비겸은 상대를 앞에 두고 설득이나 협상을 벌이는 첫 번째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다. 비겸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상대를 높이는 것이 상대를 장악하는 것이다. 얼마나 멋진 고수의 풍모인가. 상대를 높인다는 의미는 내가 비루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 상대를 겸손하게 대해서 마음을 얻고 내가 지식이 뛰어나면 상대의 지식을 인정하여 그 경계심을 없애고 내가 부유하면 상대가 더 부유해질 수 있음을 알게 해서 계층의 거리감을 없앤다는 의미다. 그런데 만약 내가 지위도 없고 지식도 없고 부유하지도 않으나 정직하게 살면서 상대의 깨끗함을 존중해 그가 나를 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한다면 이것이 바로 즉 상대를 띄운다는 말의 현대적인 의미다. 중요한 점은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이다. 어떤 방면에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높여서 긍지를 심어주고 어떤 방면에서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은 그 점을 인정해서 마음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띄운다는 것이다. 띄운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미 높이 올라갔다면 장악당한 것이다. 높이 올라가면 안정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상대를 높이기 전에 그의 진심을 파악한다. 귀국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하의 비겸을 쓸 때는 천하의 건세와 능력을 파악한 뒤 천시의 흥망과 성세, 땅의 넓음과 좁음, 지형의 험준함과 평탄함, 인민과 재화의 다소, 제후들 간의 친함과 소원함, 애정과 증오, 군주가 마음에 품고 있는 바를 함께 꿰뚫어야 한다. 군주의 뜻을 잘 살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바를 파악한 뒤 그가 중시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유세하는데 비겸의 말을 써서 그 좋아하는 바를 낚아챈 뒤 꼼짝 못하게 그를 잡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권자의 마음인데 자신의 몸을 잘 보존하기 위해 비겸수를 쓴 사람도 있다. 바로 한나라 때 흉노 원정으로 이름을 떨친 대장군 위청이다. 위청에 의해서 비겸을 쓸 때 객관적인 상황과 군주의 마음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위청은 그 당시 군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고 왕의 외척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다. 사기를 보면 소건이란 사람이 위청에게 이렇게 충고한다. 대장군은 지극히 존귀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에 어진 사대부들 중 대장군을 칭찬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당연히 옛사람들이 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일을 살펴서 그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자 위청이 안색을 바꾸며 이렇게 대답한다. 위기 후와 무한 후가 빈객들을 후하게 대했기 때문에 천자가 항상 이를 갈았소. 그들처럼 사대부를 친하게 대하고 현명한 사람을 부르고 못난 자들을 내치는 것은 주인의 권한이요. 신하는 그저 법을 받들어 직무를 잘 이행하면 그만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사대부들을 부르겠소? 무제시대에 군공이 있는 사람치고 무사히 일생을 마친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무제는 이렇게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싫어했다. 그러니 위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무제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높여서 자신에 대한 신임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뿐이다. 위청이 무제에게 아부를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청의 말을 잘 살펴보면 무제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
방어적으로 비겸을 쓴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과연 위총은 무죄의 의심을 받지 않았다. 무죄와 같은 사람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일할 때는 방어적으로 비겸수를 써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귀국자는 일단 결정권자의 마음을 안 다음에 비로소 비겸을 쓸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상대에게 필요한 칭찬을 한다. 기곡자에 의하면 비겸의 목적도 세력을 형성하여 이를 성사시키기 위함이다. 그러자면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아야 한다. 그래서 기곡자는 그 능력을 살펴보아 이를 바로잡을 능력이 있으면 쓴다라고 말한다.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인물이라면 반드시 잡아야 한다. 어떻게 잡는가? 기곡자는 낚아서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을 써서 띄운 뒤에 묶는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비겸이다. 구겸지사가 쉽게 통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물건으로 유혹한다든지 세력으로 위협하든지 약점을 잡는 등의 방법을 쓴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전국시대의 군주나 책사들이 사람을 얻거나 상대방을 공략할 때 종종 쓰던 방법이다. 비겸의 핵심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고 결국 어떻게 설득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기곡자는 설득을 하려면 상대를 높여주라고 한다. 상대를 높이면 상대는 은연중에 안정을 잃고 마음이 동요한다. 마음이 동요하면 상대는 자신의 본심을 토로하는데 바로 그때 장악하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높이기와 높인 후에 장악하기라는 두 가지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다. 기곡자는 말한다. 일단 상대를 칭찬하는 말로 띄어서 환영하고 따르다가 기회를 봐서 꼼짝 못하게 장악하고 뜻으로서 친하게 된다. 남에게 쓸 때는 내가 칭찬하는 빈말을 던지면 상대는 본심을 드러내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약하는 말을 한다. 이를 놓치지 말고 상대의 말을 자세히 탐구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이끌 수가 있다. 말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논어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하루는 공자가 정물을 보고 돌아오니 마국간에 불이 나서 다 타버렸다. 그때 공자가 사람이 다쳤느냐고 묻고 말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다고 한다. 사람이 말보다 귀하므로 사람이 다쳤는지 물어보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 이런 상황이 닥치면 누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는가? 왜 불이 났는지, 말은 얼마나 상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품을 잃었다고 하면 얼마를 잃었는지부터 묻고 사람이 상했는지를 묻지 않는 것이 요즘 세태가 아닌가. 공자의 사람이 다쳤냐라고 묻는 말은 비겸의 최고 수준을 말해준다. 공자는 마국간지기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대가 말 따위보다 더 중요하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주면 어떻게든 돕고 싶은 것이다. 이렇게 실제로 남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더라도 비겸을 성공시킬 수가 있다. 공자의 비겸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최상급의 비겸이며 자연스러운 비겸으로 인의라는 대의와 맞닿아 있다. 물론 일상에서는 이런 비겸 외에 더 많은 비겸이 있다. 요지는 비겸을 그렇게 펌회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겸수를 사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게 비겸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핵심을 파악하고 유세해야 한다고 귀곡자는 강조한다.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면 그 스스로 나를 찾을 것이다. 말의 힘으로 상황을 주도하라. 드디어 귀국자의 핵심이 등장한다. 바로 상대를 꺾지 말고 넘어서라는 것이다. 앞에서 상대의 실력과 본심을 파악했다면 이제 상대의 힘을 이용해야 한다. 상황에 따른 말의 변화란 무엇인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의 차이는 또 무엇인가? 이것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것과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기곡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주도권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짓말은 수동적인 위치에서 하는 선택이다. 거짓말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자.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상황에 몰렸을 때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거짓말을 함으로써 상황은 더 악화된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는 순간 심기가 흔들려 논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반면에 상황에 따라 말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상황을 먼저 파악하여 핵심을 찌르는 말만 사용한다는 것이다. 말의 힘으로 상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말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다. 요즘은 프레젠테이션이 의사소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본 적이 있는가? 솔직히 재미있는 프레젠테이션은 거의 없다. 발표를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이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프레젠테이션이다. 서로 얻고자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오히려 당연하다.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해도 상대의 흥미를 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말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말은 의도한 목적지에 최소한 80%까지 끌고 가는 역할을 한다. 기곡자가 강조한 말의 핵심은 상대방의 말을 거꾸로 해서 힘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다. 말을 할 때는 일단 상대방을 피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은 말하는 나 못지않게 바쁘다. 일단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야 한다. 정말로 원하는 것을 준다면 상대방은 피로를 잊는다. 그때 더 많은 말을 해도 늦지 않다. 기곡자는 말의 힘을 믿으라고 말한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말의 힘을 믿어야 한다. 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번 장은 설득의 모든 요소를 세밀하게 설파하고 있다. 문구 하나하나가 폐부를 찌르는 예리한 문장들이다. 정밀하게 취사해서 읽어보자. 말의 힘을 믿어라. 기곡자는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그 힘이란 바로 말의 변화라고 말한다. 세해라는 것은 상대를 설득하는 것인데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그를 이용한다는 뜻이다. 말을 꾸미는 것은 말의 힘을 빌리는 것이고 말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늘려서 말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래서 남을 설득하려는 사람은 최소한 거침없이 말에 능해야 한다. 아첨하는 말도 그 화려함을 이용해서 진실한 말로 둔갑하고 별 내용이 없는 말도 잡다한 지식을 더해 지혜로운 것으로 변하고 평범한 말도 결단의 순간을 잃지 않으면 용기 있는 말이 된다. 대체로 이런 것이 말의 변화가 이루어내는 일들이다. 거침없이 말에 능해야 한다고 해서 굳이 아첨하고 잡다한 지식으로 본심을 숨기는 일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런 말을 골라낼 능력이 있으면 된다. 말을 할 때 결단을 보여주는 것과
말을 통해 스스로를 보완한다는 것, 이것 또한 반드시 배워야 할 점이다. 기곡자는 결단은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결정이 있은 후에 의심하지 않는 것을 결단이라고 한다. 그러면 말에 힘이 생긴다. 결정이 오락가락하면 말이 힘을 잃는다. 그리고 결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에서 보충할 것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러면 말이 정밀해져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팽팽한 긴장 상황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상대가 먼저 무너진다. 상대를 이기기 위해 달려들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결점을 보완하면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말을 잘하고 잘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말이 쓰이는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이다. 공자의 대제자인 증자와 이름이 같은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증자의 어머니에게 달려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했다. 어머니는 증자의 살안됨을 알기에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뛰어들어 말했다. 증삼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번에도 어머니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달려와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어머니도 놀라 뛰쳐나갔다고 한다. 말은 변화를 하고 그 속에 본의 아닌 거짓이나 오해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말은 귀한 물건임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이다. 말을 제대로 쓰고 말이 진실로 힘을 지니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곡자는 입과 귀와 눈을 유기적으로 쓰라고 말한다. 말은 변화가 있어서 아첨하는 말도 충언으로 둔갑한다고 한다. 그래서 마음의 또 다른 문인 귀와 눈을 잘 활용해야 한다. 기곡자는 귀와 눈으로 숨겨진 것을 찾아낸다고 한다. 입은 말이 드나드는 문이니 본심을 숨기는 역할을 한다. 귀와 눈은 마음을 보조하는 것들이어서 말로 살피지 못하는 틈을 살피고 간사한 것을 가려내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입과 귀, 눈이 조화롭게 응해야 방도에 맞게 움직일 수가 있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는 말 자체와 함께 눈과 귀를 통해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말이란 정말 무서운 것이다. 한 사람이 말을 왜곡할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말을 왜곡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기곡자는 여러 사람의 입은 쇠도 녹일 수가 있으니 삿된 마음으로 바른 것도 왜곡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라고 경계한다. 따라서 귀를 열어 상대의 말을 정밀하게 듣고 눈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읽어야 한다. 내가 말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말은 상대의 귀와 눈을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말 자체가 상대의 흥미를 끄는 것은 상대의 입, 즉 구미를 맞추는 것이고 논리가 빈틈이 없는 것은 상대의 귀를 만족시키는 것이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 상대의 눈을 맞추는 것이다. 눈이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대. 그 빛깔이 맑은 사람은 대체로 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진심으로 말을 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거나 자신감을 잃으면 눈이 흔들린다. 말을 할 때 자신감을 가지면 눈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를 꺾지 말고 상황에 따라 활용한다. 이제 기곡자는 더 구체적인 기술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을 하는 요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 요결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말로 남을 꺾지 말라는 것이다. 설득의 핵심 요결이다. 절대로 말로 남을 꺾으려 하지 마라.
물론 남을 꺾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귀중한 여러 가지 자원을 투입해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말을 통해 상대가 우리의 목표를 납득하고 우리의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즉, 우리의 목적은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상대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남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일을 할 때는 꼭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쓰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의 장점을 이용하며 자신의 못난 부분을 쓰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이 잘하는 부분을 이용한다. 그러니 자신이 피곤할 필요가 없다. 귀국자는 나의 단점을 쓰지 말고 상대의 장점을 쓰라고 한다. 소는 밭을 갈고 사람은 소에게 방향을 잡아준다. 쟁기를 끄는데 사람이 소보다 나을 수 있을까? 사람이 쟁기를 끌면 힘이 금방 소진된다. 그러나 소의 힘을 이용하고 방향만 잡아주면 힘이 들지 않는다. 프로젝트를 성공시키자는 요지는 바로 이것이다. 힘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다. 기곡자는 상대방을 꺾지 말고 그 힘, 혹은 그 욕구를 이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바로 상대의 논리를 이용해 상대를 설득하는 방법이다. 기곡자의 말인즉 말로 상대를 꺾지 말고 상대의 의도와 나의 의도의 공통점을 찾아 목적을 성취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상을 생각해보자. 달변가들은 그저 말로 이기려는데 사람들을 지레 겁먹게 한다. 돈이 있는 사람은 돈으로 일을 처리하려 하니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 나의 강점으로 상대를 압도하려 하니 상대는 방어막을 치고 마음을 열지 않는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방어 본능이 있다. 그것을 자극해서는 상대를 설득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현대어로 다시 풀이하면 나의 기준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보자. 상대방은 지식을 매우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는 지식의 다소를 기준으로 세상을 본다. 그렇다면 나는 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지만 박학함으로 그의 욕구를 채워주면 된다. 그러면 그는 마음을 연다. 이런 것을 유가에서는 중용, 도가에서는 도라고 하는데 요지는 극단으로 달리지 않는 것이다. 목매한 자에게 명쾌한 판단을 제시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상대방의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귀곡자는 사람은 지식의 박약, 북이나 인격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만약 상대를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눈높이 혹은 기대 수준에 근거해서 말하라고 한다. 박식한 사람들은 더 풍부한 근거에 지지를 받아야 결정을 한다. 그러나 우둔한 사람은 명쾌하고 단순한 근거를 제시해야 행동을 개시한다. 대체로 사람들이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뭔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이다. 그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지혜이다. 진앙의 송나라 시인 엽몽득의 이야기가 나온다. 엽몽득이 무창에 있을 때 큰 홍수가 났다. 홍수가 나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유리결식을 하는데 그 모양이 처참하게 그지없었다. 형편이 나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기르려고 해도 친부모가 뒤늦게 나타나 아이를 다시 찾을까봐 감히 자식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관에서도 뒤늦게 부모가 나타나 친권을 요구할까봐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굶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사람 목숨의 관점에서 보면 백성이나 관이나 목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때 외지에서 온 연몽득이 지혜를 발휘했다. 그는 예전의 법례를 뒤져서 재해로 버려진 아이를 키우면 친부모가 아이를 되찾아갈 수 없다는 조항을 찾아냈다. 그리고 방을 붙인다. 옛 법에 의거해서 홍수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키우면 친권을 얻을 수가 있다. 이 방을 붙이니 아이 없는 부모들이 다투어 아이들을 거두어서 무려 3,8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새 부모를 찾았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말의 힘이다. 목매한 사회를 한 번에 깨우는 말로 수천의 고아를 살린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관리나 근거를 찾지 못해서 생목숨을 방기하는 백성이나 똑같이 어리석다. 그런데 연몽득이 명확한 근거를 내놓자 수천의 고아가 어버이를 만났다. 목매한 자에게는 명쾌한 판단을 제시해야 된다는 기곡자의 말을 연몽득은 실천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장강의 물보다 더 유장한 공덕이라고 할 수가 있다. 말이란 때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하면 이렇게 큰 위력을 발휘한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말을 삼가하라. 다음으로 기곡자가 말하는 것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다. 기곡자는 병든 말, 원망하는 말, 걱정에 떠는 말, 분노하는 말, 기쁨에 들뜬 말을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정통한 후에 쓰라고 한다. 앞장에서 우리는 감정이 들떠 있을 때 본뜻이 드러난다고 했다. 그래서 상대가 감정이 격해지더라도 자신은 안정을 유지해야 상대의 본뜻을 파악할 수가 있다고 했다. 자신의 심기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병든 말이란 허약하고 확신이 전혀 없는 말을 말한다. 주장이 나약한 말을 하면 군중의 마음이 흐트러진다. 마른 마음의 문인이 심기가 흐트러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은연중에 마음이 흐트러졌음을 드러낸다. 원망하는 말은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급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생각이 있을 수가 없다. 그저 감정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분노하는 말도 마찬가지다. 걱정에 떠는 말은 생각이 갇힌 사람들의 말이다. 생각이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맴도는 상황이다. 기쁨에 들떠 있는 것은 마음속의 열정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상황이다. 일을 하는 도중 혹시 이렇게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말을 쓰고 있는지 돌아보자. 이미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어. 이는 전형적으로 병든 말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달려나가야 한다는 뜻인지, 현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철수를 해야 된다는 뜻인지 도대체 명확하지가 않다. 한씨는 여러 차례 자신의 기계를 억누르지 못하고 유방의 심기를 건드렸다. 한때 유방과 한신이 술을 마시다가 유방이 경이 보기에는 나는 몇 명의 군대를 거느릴 것 같소? 이렇게 묻자 한신은 배하는 10만은 좋게 거느릴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예. 그럼 경은 얼마나 거느릴 것 같소? 이렇게 묻자 한신은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유명한 다다익선은 여기서 유래한 말이다.
이에 유방은 그러면 경은 왜 짐에게 사로잡혔는가? 라고 묻자 한씨는 폐하는 군사를 쓰는 데는 신보다는 못하지만 장수를 쓰는 일은 신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한다. 이 또한 유방에 대한 칭찬 같지만 사실 유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유방이 한신을 곱게 볼 리가 없다. 한신은 항우를 꺾었다. 하지만 적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꺾고 자신을 지나치게 뽐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한신은 기분을 자제하지 못하고 결국 유방에게 의심의 씨를 준 것이다. 이렇게 기쁨에 들떠서 하는 말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을 활용할 수가 있다. 상대를 알아야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 기곡자는 왜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지 조사하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자신이 쓰거나 협력하려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이는 기곡자 전장에 걸쳐 여러 차례 강조한 점이다. 상대방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상대방의 진심을 실제로 파악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프로젝트를 시행했을 때 가장 좋은 경우는 나와 동료 혹은 상대방이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다. 일단 내가 프로젝트의 주관자이며 사람을 쓰는 위치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기곡자의 핵심은 상대를 알면 어떤 상대라도 다 쓸 수 있지만 모르고 잘못 쓰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품격이 높은 인간이라면 그가 가진 것을 쓰게 하라. 기백이 있는 자라면 그 기백을 꺾지 말고 어려운 일을 시켜라. 비범하고 센스 있는 자라면 트릭을 쓰기보다는 높은 목표를 주어 공을 세우게 하라.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인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걸림돌이 되는 인간도 있을 수가 있다. 기곡자는 어리석은 이는 속일 수 있고 유약한 자는 겁줄 수 있고 탐욕이 있는 자는 쉽게 유혹할 수 있다고 말한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 기곡자에 따르면 이런 상대는 오히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가장 고마운 상대인 것이다. 기곡자는 이렇게 말한다. 대개 어진 사람은 재물을 가볍게 여김으로 이익으로 유혹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일을 할 비용을 쓰게 할 수는 있다. 용감한 자는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무한으로 겁을 줄 수는 없지만 위험한 곳을 지키게 할 수가 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술수와 이치에 밝으니 속일 수는 없지만 도리를 내세워 공을 세우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이는 쉽게 속일 수 있고 모자라고 유약한 이들은 쉽게 겁줄 수 있고 탐욕스러운 자들은 쉽게 유혹할 수가 있다. 각각의 방법은 일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만 발췌해서 요약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밖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